운 좋은 줄 알아. 너같이 천박한 집안에서 어떻게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오니?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천장에는 수십만 원짜리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바닥에는 순백의 버질로드가 깔려 있다. 오늘은 김수진의 딸 은서가 재벌 3세 박준혁과 결혼하는 날이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간 한편에서 김수진은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신랑 측 하객석은 검은색 명품 수트로 무장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기업 임원들, 유명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반면 신부 측 하객석은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김수진의 친구 몇 명과 친척 서너 명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 애써 빌린 옷을 입고 있었다. 신랑의 어머니 강미라는 결혼식 내내 입꼬리를 비틀며 주변 사람들에게 수군거렸다. 그녀의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번쩍였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3줄이나 걸려 있었다. 그녀는 옆자리의 재벌가 부인에게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 집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딸아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서. 주변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김수진을 쳐다봤다. 김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다.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미란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강미란은 더욱 노골적이 됐다. 그녀는 친척들을 모아놓고 신부 집안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떠들어댔다. 은서가 살던 빌라가 얼마나 낡았는지, 김수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심지어 은서의 학벌까지 들먹이며 자기 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강조했다. 주변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박준혁을 바라봤다. 마치 그가 큰 희생을 한 것처럼. 김수진은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그 고통으로 눈물을 참았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은 시댁 친척 중 한 명이 다가왔을 때였다. 그 여자는 거짓 미소를 지으며 김수진에게 말했다. 정말 다행이라고, 은서 같은 아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갈 수 있어서 감사해야 한다고. 마치 자선 사업이라도 한 것처럼. 김수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씨 하나가 지펴졌다. 언젠가는 이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다짐. 결혼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김수진은 차 안에서 딸을 꼭 안았다. 은서는 엄마의 떨리는 몸을 느끼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김수진은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김수진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고.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겠다고. 그 약속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졌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수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계급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금 당장은 패배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최후의 승자는 자신이 될 거라고 믿었다. 강미란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김수진은 이를 악물었다. 참을성은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은서의 신혼생활은 지옥이었다. 박준혁의 집은 강남 한복판의 펜트하우스였다. 300평이 넘는 이 거대한 공간에서 은서는 매일 작아지기만 했다. 시어머니 강미란은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를 호출했다. 아침상을 차리는 것은 기본이고 식사 후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하며 트집을 잡았다. 먼지 하나 물기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은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강미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비난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은서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시어머니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음식이었다. 하지만 강미란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숟가락을 던져버렸다. 너무 짜다는 것이었다. 은서가 사과하며 다시 만들겠다고 하자 강미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냐며 어떻게 키워졌기에 이 모양이냐고 비난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다.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신문을 보며 모른 척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주말은 더욱 끔찍했다. 시누이 둘은 명품백과 보석을 자랑하며 은서를 무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요가 클럽, 골프 모임, 해외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은서에게는 절대 끼워주지 않았다. 은서가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면 시누이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마치 감히 내가 우리와 대등하게 말하냐는 듯이. 시아버지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가족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아니, 관여하지 않는 척했다. 사실 그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만 아내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은서는 실수로 값비싼 도자기 화병을 깨뜨렸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아끼던 골동품이었다. 강미라는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은서를 무식하고 조심성 없는 것이라고 욕했다.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알기나 하냐며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을 거라고 비난했다. 은서는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강미라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화병값을 갚으라며 은서의 용돈을 끊어버렸다. 은서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박준혁은 어머니 편을 들었다. 내가 조심했어야지 않냐며 오히려 은서를 탓했다. 밤마다 은서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다. 이것이 자신이 꿈꿔온 결혼 생활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라던 그 꿈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은서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생기 없는 얼굴, 생명력을 잃은 눈빛. 그녀는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자신 때문에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더 이상 걱정을 끼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수진이 딸을 보러 왔다. 은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김수진은 딸의 야윈 얼굴과 생기 없는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딸을 꽉 안아주었다. 그 품에서 은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김수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이 상황을 바꾸겠다고. 딸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날 이후 김수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김수진은 오래전부터 요리를 좋아했다. 젊은 시절 식당에서 일하며 익힌 솜씨였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그 재능을 묻어두고 살았다. 이제 그 재능을 다시 꺼낼 때가 왔다. 그녀는 집 근처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월세는 50만 원. 보증금은 겨우 500만 원이었다. 평생 모은 돈을 털어 간판을 달았다. 수진이네 반찬 가게. 소박한 이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가게는 정말 작았다.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벽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바닥 타일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다. 냉장고는 중고로 샀고 조리대는 친구에게 얻었다. 김수진은 밤낮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청소를 하며 가게를 꾸몄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이 작은 가게를 성공시켜 딸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 가난해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개업 첫날 손님은 단 3명이었다. 그것도 동네 아는 사람들이었다. 김수진은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장 싼 값에 사는 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 나물.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김수진은 절대 손을 뺀 적이 없었다. 조미료도 최소한만 사용했고 싱싱한 재료만 썼다. 맛없는 음식을 팔면 그것은 사기라고 생각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났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장조림을 사가더니 며칠 후 친구를 데려왔다. 맛있다고 칭찬하며 다른 반찬도 샀다. 그렇게 한 명씩 고객이 늘어갔다. 한 달 후 김수진은 손님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른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벌써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김수진의 반찬이 다른 곳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성이 느껴진다고. 김수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3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자리를 잡았다. 매출도 조금씩 늘었다. 김수진은 하루 15시간을 일했지만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김수진은 중얼거렸다. 시작했어.
이제 시작이야. 딸 은서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다. 힘들어 보이면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엄마를 보며 은서는 힘을 얻었다. 엄마가 저렇게 싸우는데 자신이 무너질 수는 없었다. 모녀는 서로를 버팀목 삼아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저녁 김수진은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 파김치가 된 몸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벌고 있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다. 김수진은 작은 가게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작은 씨앗이 심어졌고 이제 그것을 거대한 나무로 키울 일만 남았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김수진이 반찬 가게를 한다는 이야기가 시댁 귀에까지 들어갔다. 강미라는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 앞에서 크게 웃었다. 며느리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한다니 역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모두가 비웃었다. 시누이들은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이 사실을 퍼뜨렸다. 우리 올케 엄마 반찬 가게 한대 웃기지 않아? 라며 조롱했다. 은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를 욕하는 것은 자신을 욕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김수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성과였다.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수진의 반찬은 특별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진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인공 조미료 없이 천연 재료로만 만든 깊은 맛. 정성스럽게 손질된 재료들.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다. 김수진은 반찬을 포장할 때도 신경 썼다. 깨끗한 용기에 담고 보기 좋게 정리했다. 작은 것 하나도 대충 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자 가게 앞에는 아침마다 줄이 섰다. 오픈 시간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기다렸다. 김수진은 직원을 한 명 고용했다. 동네 식당에서 일하던 40대 아주머니였다. 그녀도 김수진의 진심을 알아보고 합류했다. 둘은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가게를 운영했다. 매출은 매달 20%씩 증가했다. 은행 통장에 숫자가 쌓여가는 것을 보며 김수진은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러던 중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은서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미라는 또다시 김수진 이야기를 꺼냈다. 반찬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더라. 하지만 그게 뭐 대수냐. 결국 장사치일 뿐이라고 비웃었다. 시누이들도 가세했다. 우리 언니는 패션회사 임원인데 반찬 가게랑은 급이 다르지 않냐고 비교했다. 은서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비웃었다. 줄을 서? 반찬 사려고? 그게 자랑이냐며 조롱했다. 그날 밤 은서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울먹이며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하지만 김수진은 의외로 담담했다. 딸에게 말했다. 괜찮다고 개 짖는 소리라고 생각하라고.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할 거라고.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자 은서도 마음이 진정됐다. 맞다. 엄마는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김수진은 전화를 끊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조롱은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나자 김수진의 반찬 가게는 동네 명소가 됐다. SNS에도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맛집 블로거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리뷰를 남겼다. 별점 5점짜리 후기가 쌓여갔다. 김수진은 그런 것들에 일에 일비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최선을 다했다. 변하지 않는 맛, 변하지 않는 정성. 그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비웃던 사람들은 몰랐다. 그 작은 반찬 가게가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지. 김수진의 복수국은 이제 막 이막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순탄할 것만 같던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다. 김수진이 주로 거래하던 식자재 업체가 갑자기 폐업했다. 사장이 투자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었다. 김수진은 하루아침에 재료 공급선을 잃었다.
다른 업체를 알아봤지만 가격이 2배 이상 비쌌다. 그 가격으로는 지금의 판매가를 유지할 수 없었다. 가격을 올리자니 단골 손님들이 떠날까 두려웠고 손해를 보며 팔자니 가게가 망할 것 같았다. 김수진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수진이네 반찬 가게가 곧 문 닫을 거래. 재료 구하기 어려워서 더 이상 못 버틴대. 그 소문은 어떻게 알았는지 시댁에까지 들어갔다. 강미라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득의양양하게 말했다. 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결국 망하잖아. 시누이들도 고소한 듯 웃었다. 운이 좋아서 잠깐 잘 됐던 거지 실력이 없으면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은서는 그 말들을 들으며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엄마에게 전화해 격려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김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전국의 식자재 업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대부분은 거절했다. 규모가 작은 가게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김수진은 좌절하지 않았다. 100군데가 거절하면 10번째를 시도했다. 그녀는 직접 차를 몰고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까지 돌아다녔다. 농장을 직접 방문하고 도매시장을 찾아다녔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전국을 뛰어다녔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부어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60대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그는 대기업들의 횡포에 지쳐 소규모 거래처만 찾고 있었다. 김수진의 진심을 알아본 할아버지는 흔쾌히 계약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품질은 최상급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김수진은 그 할아버지의 소개로 다른 농가들과도 연결됐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직거래를 하니 가격도 낮출 수 있었고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김수진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아니,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섰다. 한 달 후 가게는 정상 운영됐다. 아니, 정상이 아니었다.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신선한 유기농 재료로 만든 반찬은 맛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손님들은 그 차이를 바로 알아차렸다. 입소문은 더욱 퍼졌고 매출은 오히려 30% 증가했다. 위기를 돌파한 김수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 소식을 들은 시댁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망할 거라던 예상은 빗나갔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었다. 강미라는 속이 뒤틀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 나중에 자신들을 무시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김수진은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역경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단련된 힘은 곧 무기가 될 거라는 것을. 운명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동네 소상공인 특집을 제작하고 있었다. 제작진이 동네를 돌아다니나 김수진의 가게 앞 긴 줄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들어온 PD는 김수진과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PD는 메인 출연자로 섭외했다. 김수진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방송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PD는 설득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진짜 장인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김수진은 고민 끝에 승낙했다. 촬영 날 김수진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는 모습부터 반찬을 만드는 과정,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겼다. 김수진의 손길에는 정성이 묻어났다.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 맛을 보며 간을 맞추는 표정, 손님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 인터뷰에서 김수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딸을 위해 시작한 사업 이야기,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카메라 앞에서도 그녀는 거짓 없이 솔직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가게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평소 손님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왔다. 김수진은 준비한 반찬이 2시간 만에 동났다.
황급히 재료를 추가 주문했지만 그것도 오후에 다 팔렸다. 전화 문의도 폭주했다. 배달이 가능하냐, 대량 주문이 가능하냐, 프랜차이즈는 없냐. 김수진은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 그날 매출은 평소의 5배였다. 김수진은 믿기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인가 싶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그 지역 방송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됐다. 누군가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00만 뷰를 넘어 200만 뷰까지 치솟았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진짜 장인이다. 이런 분이 성공해야 한다. 꼭 가보고 싶다. 김수진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국구가 됐다. 대형 마트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연락이 왔다. 심지어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제휴 제안까지 했다. 김수진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한 달 후 김수진은 온라인 쇼핑몰과 계약했다. 전국 배송을 시작한 것이다. 기존 가게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별도로 온라인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직원을 5명 더 고용했고 작업 공간도 확장했다. 옆 가게가 비어서 그곳까지 임대했다. 20평이던 공간이 60평으로 커졌다. 김수진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자신의 손으로 이룬 성과였기 때문이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불어났다. 하지만 김수진은 사치하지 않았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번 돈은 모두 사업에 재투자했다. 그 소식은 당연히 시댁에도 전해졌다. 강미라는 그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TV에 나온 김수진은 당당했고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SNS에서도 난리였다. 친구들이 강미란에게 물었다. 혹시 그 유명한 반찬가게 사장님이 사돈 아니냐고. 강미란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 그날 밤 강미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속이 뒤틀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세상은 이미 김수진의 편이었다. 복수의 씨앗은 이제 싹을 틀어 줄기를 뻗기 시작했다. 박준혁의 아버지 박철수가 운영하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이었다. 한때는 잘 나갔다. 대기업 납품처를 여럿 확보하고 연매출 200억 원을 넘겼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을 빼앗기고 기술 개발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박철수는 아니랬다. 기존 거래처들이 영원히 자신과 거래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했다.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오래된 관계도 소용없었다. 서서히 균열이 시작됐다. 가장 큰 거래처였던 어자동차에서 계약 물량을 30% 줄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품질 불량률이 높다는 것. 박철수는 변명했다.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3개월 후 어자동차는 추가로 30%를 더 줄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비자동차는 아예 거래를 끊었다. 박철수는 당황했다. 20년 넘게 거래하던 곳이었다. 담당자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대답뿐이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된다고. 회사 재정은 빠르게 나빠졌다. 매출이 줄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 직원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달도 있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다. 하지만 기업 신용도가 떨어지자 대출도 쉽지 않았다. 강미라는 처음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 남편이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편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표정은 항상 어두웠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초조해했다. 강미란이 쇼핑하려 하면 남편은 짜증을 냈다. 돈 좀 아껴 쓰라고. 어느 날 강미란은 우연히 남편의 서류를 봤다. 은행 독촉장이었다. 연체된 대출금이 3억 원이 넘었다. 강미란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추궁했다. 박철수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다. 회사가 위기라는 것, 곧 정리해고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
강미라는 멘붕에 빠졌다. 평생 부유하게 살았던 그녀에게 가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회사의 주요 거래처 몇 곳이 최근 인수합병됐는데 그 인수 주체가 떠오르는 식품 기업이었다. 이름은 K푸드 홀딩스. 박철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급성장하는 기업으로 유명했다. 반찬 제조로 시작해 식자재 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 부품 업체의 구내식당 납품 사업에도 진출했다. 박철수는 그 회사와 접촉을 시도했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그들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답변은 냉담했다.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었다. 강미라는 점점 불안해졌다. 명품 가방을 팔기 시작했다. 보석도 몇 개 내놨다. 시누이들도 사정을 알게 됐다. 그들도 충격을 받았다.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돈 걱정을 해야 한다니. 가족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왜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냐고, 어머니는 왜 돈을 펑펑 썼냐고. 박준혁도 아버지에게 따졌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냐고. 가족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거대한 판이 짜이고 있다는 것을. 그 판의 중심에 김수진이 있다는 것을. 김수진의 회사는 3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은 10명이 넘었고 공장도 2개로 늘었다. 매출은 연 100억 원을 돌파했다. 김수진은 더 이상 반찬가게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표였다. K푸드 홀딩스의 대표이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에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넓은 공간. 김수진은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모욕당하던 그 결혼식, 딸이 울던 그 밤들, 가게 앞에서 혼자 울던 새벽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회사는 계속 확장하고 있었다. 김수진은 단순히 반찬을 파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식자재 유통에도 진출했고 급식 사업도 시작했다. 대학교, 회사, 병원, 공장. 여러 곳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급식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확장됐다. 자동차 부품 공장들과도 거래가 시작됐다. 김수진은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이제 막 진가를 발휘하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전무이사가 김수진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자동차 부품 회사 몇 곳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 그중 하나가 바로 박철수의 회사와 거래하던 곳이었다. 중견기업이었지만 경영난으로 인수자를 찾고 있었다. 김수진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그 회사를 인수하면 자동차 부품 업계에도 발을 들릴 수 있었다. 직접적인 이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었다. 그 회사의 주요 고객사 리스트에 박철수의 회사가 있었다. 김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세상은 참 좁았다. 김수진은 신중하게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었다. 복수의 시작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냉철하게 숫자를 분석했다. 그 회사의 가치, 성장 가능성, 리스크. 모든 것을 검토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인수할 가치가 있었다.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김수진은 전무에게 말했다. 인수 협상을 시작하라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라고. 전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김수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협상은 3개월간 진행됐다. 김수진은 직접 나서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맡겼다.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들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가격 협상, 실사, 계약서 작성. 김수진은 중요한 순간에만 개입했다. 최종 결정은 그녀의 몫이었다. 인수 가격은 150억 원. 작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김수진에게는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 은행 대출과 자기 자본을 섞어 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일이 정해졌다. 3주 후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김수진은 캘린더에 그 날짜를 표시하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칼자루를 쥐는 날이었다. 그 소식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K푸드 홀딩스가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를 인수한다는 소문. 박철수도 그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과 무슨 관계인지 몰랐다. 그는 여전히 회사 살리기에 급급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애걸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시장은 냉혹했다. 한번 밀려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웠다. 박철수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다. 그는 몰랐다. 자신의 운명이 곧 누군가의 손에 달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사돈집 김수진이라는 것을. 서울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32층. K푸드 홀딩스의 대회실에 임원들이 모였다. 길고 반짝이는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 보고서, 재무제표, 시장 분석 자료들. 김수진은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침착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먼저 재무 상황을 설명했다. 인수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주요 고객사 몇 곳이 위기에 처해 있어서 매출 감소가 예상됐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협상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였다. 운영 담당 임원이 이어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인수 후 즉시 구조 조정을 진행할 것. 비효율적인 부서는 축소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할 것. 그리고 K푸드 홀딩스의 식품 유통망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고객사 리스트.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떠오른 이름들 중에서 그녀는 하나를 찾았다. 대성정밀. 박철수의 회사였다. 김수진의 눈빛이 변했다. 전략이사가 고객사 관리 방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전략이사는 말했다. 일부 고객사는 거래를 지속하고 일부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특히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곳은 강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대성정밀이 그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김수진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대성정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전략이사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다. 대성정밀은 최근 2년간 매출이 40% 감소했다. 주요 거래처를 잃었고 신규 수주도 거의 없었다. 대금 지급도 몇 차례 연체됐고 은행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었다.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렇다면 거래를 끊는 것이 나은가? 김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대표의 결정을 기다렸다. 김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거래를 끊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대금 지급 조건을 현금 선지급으로 변경하고 물량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그리고 분기마다 재무 상태를 보고받아 재평가하겠다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 하지만 김수진만이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갔다. 김수진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 박철수의 회사가 있을 것이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겠지. 자신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 김수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그녀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인수 계약일까지 이제 이틀. 곧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다. 그때 박철수와 강미란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했다. 김수진은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미란은 남편에게 물었다. 그 유통업체 인수 소식 들었냐고.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거냐고. 박철수는 걱정 말라며 대충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있었다.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을 바라봤다.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해 오는 것만 같았다. 인수 계약 체결일. 대형 로펌의 회의실에서 조인식이 열렸다. 한쪽에는 핀수 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K푸드 홀딩스 측 인사들이 앉았다.
김수진은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다. 피인수 기업 대표는 긴장한 표정으로 김수진을 바라봤다. 소문으로만 듣던 여성 대표.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불과 몇 년 만에 중견기업을 이룬 입지 전적 인물. 그는 김수진의 눈빛을 보며 느꼈다.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양측 대표가 악수를 나눴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김수진은 준비된 멘트를 차분하게 읽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상생의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내용.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박철수의 회사로 가는 모든 물류 라인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 원자재 공급부터 유통까지 모든 것이 김수진의 승인 없이는 진행될 수 없었다. 판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조인식이 끝나고 김수진은 인수한 회사로 직접 갔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인사말을 했다.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었다. 구조 조정은 최소화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영업팀장과의 미팅에서 김수진의 태도는 달랐다. 그녀는 고객사 리스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물었다. 각 회사의 상황, 거래 조건, 대금 지급 이력. 영업팀장은 성실하게 답변했다. 그리고 대성정밀 차례가 왔다. 영업팀장은 솔직하게 말했다. 대성정밀은 좋은 고객사가 아니라고. 대금 지급이 자주 늦고 물량도 줄었고 무리한 요구를 자주 한다고. 사실 거래를 끊고 싶었지만 이전 경영진이 개인적 친분 때문에 유지했다고.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냉정하게 지시했다. 대성정밀의 새로운 거래 조건을 통보하라고. 모든 거래는 현금 선지급으로 전환하고 물량은 기존의 50%로 축소한다고. 그리고 매달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검토하겠다고. 영업팀장은 당황했다. 그렇게 하면 대성정밀이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김수진은 차갑게 답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통보는 다음날 이루어졌다. 대성정밀의 구매 담당자가 이메일을 받고 경악했다. 즉시 박철수에게 보고했다. 박철수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현금 선지급. 그는 지금 운영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물량 50% 축소? 그러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는 황급히 인수된 유통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박철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틀 후 박철수는 겨우 면담 일정을 잡았다. 그는 직접 유통회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만난 사람은 중간 관리자였다. 박철수는 항의했다. 20년 넘게 거래한 회사인데 이럴 수 있냐고.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고. 관리자는 사무적으로 답했다. 새로운 경영진의 방침이라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박철수는 더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관리자는 일정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가능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박철수는 집에 돌아와 강미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회사가 정말 위험하다고.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강미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평생 부자로 살았다.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왜 진작 손을 쓰지 않았냐고.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강미라는 울기 시작했다. 이건 꿈이라고 악몽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며칠 후 업계에 소문이 쫙 깔렸다. K푸드홀딩스가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를 인수했다는 뉴스. 그리고 그 대표가 바로 그 유명한 수진이네 반찬가게 사장님이라는 사실. 경제신문에 대서특필됐다. 김수진의 사진이 일면에 실렸다. 반찬가게에서 시작해 연매출 100억 기업을 이룬 여성 대표. 드라마 같은 스토리였다. 사람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박철수 가족만은 달랐다. 그들은 그 이름을 보며 얼어붙었다. 김수진. 사돈.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바로 그 여자.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더 악화됐다. 대성 정밀의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K푸드 홀딩스가 선례를 만들자 다른 곳들도 따라한 것이다. 박철수는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다.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거절했고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이직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공장 가동률은 30%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는 정말 망한다. 박철수는 매일 밤 술을 마셨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다. 그래야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강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직접 김수진을 만나기로.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이제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는 며느리 은서를 통해 김수진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은서는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은 거절할 수 없었다. 은서가 중간에서 일정을 잡았다. 김수진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강미라는 그날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 남을 깔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하다니. 약속일. 강미라는 명품 옷장을 뒤졌지만 입을 것이 마땅치 않았다. 너무 화려하면 오만해 보일 것 같고 너무 초라하면 무시당할 것 같았다. 결국 검소한 정장을 골랐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있었다. 초라하고 작아진 모습. 그녀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중 하나에 김수진이 있다.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그 여자. K푸드 홀딩스 빌딩 로비. 강미라는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32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련된 사무실이 나타났다. 리셉셔니스트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다. 강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확인했다. 잠시만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다.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다. 비서가 나와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 대표이사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멋진 전망.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 있는 김수진. 그녀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강미랑과 눈이 마주쳤다. 김수진의 표정은 담담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다. 강미라는 인사를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김수진은 앉으라고 손짓했다. 비서가 차를 내오고 나갔다. 둘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강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준비해온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김수진은 기다렸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침내 강미란이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다. 회사가 어렵다고 거래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고 조금만 완화해달라고. 김수진은 묵묵히 들었다. 표정 변화가 없었다. 강미란은 점점 절박해졌다. 급기야 손을 모았다. 제발 도와달라고. 가족이 아니냐고. 은서 생각해서라도 도와달라고. 김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수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자신은 사업가라고.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한다고. 대성 정밀에 적용된 조건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다고.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강미라는 더욱 애원했다. 하지만 김수진은 단호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조건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이행하면 재평가를 통해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다고. 강미라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일어섰다. 김수진은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비서가 나와 안내했다. 강미라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철수는 K푸드 홀딩스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계약서는 냉혹했다. 모든 거래는 현금 선지급. 물량은 기존의 50%로 축소. 매달 재무제표 제출 및 경영 컨설팅 의무 수용. 분기마다 실적 평가를 받아 거래 지속 여부 결정.
사실상 K푸드 홀딩스의 감시를 받으며 운영하라는 것이었다. 박철수는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했지만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다. 불리한 조건이지만 거부하면 거래가 끊긴다고. 선택권이 없다고. 계약일. 박철수는 다시 그 빌딩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회사 법무팀장과 함께였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K푸드 홀딩스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김수진은 없었다. 전무이사가 주재했다. 그는 사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명했다. 박철수는 조용히 들었다. 항의할 힘도 없었다. 계약서가 앞에 놓였다. 두툼한 서류 뭉치. 박철수는 펜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하는 순간 자신의 회사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았다. 천천히 이름을 썼다. 박철수. 세 글자가 적히는 동안 그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사업을 키우던데 첫 대형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회사를 상장하겠다던 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하청업체 사장일 뿐이었다. 아니, 그것보다 못했다. 감시받는 죄수 같았다.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계약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법무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무너져 있었다. 회사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발표해야 했다. 새로운 거래 조건에 대해. 그것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월급은 나올 수 있냐고. 박철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철수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강미란이 노크를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술을 마셨다. 한 잔, 두 잔, 석 잔. 정신이 흐려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늙고 지친 남자. 패배자.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 자신을 무시하던 사돈이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너무 공평한 것일지도.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강미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침실에서 명품 가방들을 바라봤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 이제는 다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가방 하나를 꺼내 쓰다듬었다. 파리에서 산 에르메스 버킨백. 한때는 자랑스러웠다. 친구들 앞에서 뽐냈다. 하지만 이제는 무의미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너무 늦게. 강미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김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무시하던 그 여자. 이제는 자신이 무릎 꿇는 상황.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했다. 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쫙 깔려 있었다. K푸드 홀딩스의 대표 김수진과 대성 정밀의 박철수가 사돈 관계라는 것. 그리고 김수진이 냉혹하게 사돈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김수진을 비난했다. 가족인데 너무 냉정하다고. 혈육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냉혈한이라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옹호했다. 사업과 사적 관계는 별개라고. 오히려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논란은 가열됐고 언론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경제 전문지에서 김수진을 인터뷰 요청했다. 그녀는 승낙했다. 인터뷰 당일 기자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사돈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김수진은 담담하게 답했다. 자신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친인척이라고 특혜를 주면 그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회사는 수백 명의 직원이 먹고 사는 곳이라고. 감정으로 경영하면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이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김수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대단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적 관계와 공적 업무를 분리하는 프로페셔널함. 여성 대표로서 보여주는 강단. 김수진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다. 경영 관련 세미나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대학교에서도 특강을 요청했다. 김수진은 선택적으로 승낙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다. 한 달 후 주요 경제지에서 올해의 대표로 김수진을 선정했다. 시상식이 열리는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김수진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소감을 말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고. 작은 것에서 시작해도 진심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강미란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남편의 업계 인맥 때문에 참석한 것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 김수진을 바라봤다. 눈부시게 빛나는 그 여자. 한때 자신이 깔보던 사람.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김수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명함이 오갔고 사업 제안이 쏟아졌다. 김수진은 우아하게 대응했다. 강미라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김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김수진은 잠시 강미란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였다. 강미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뿐이었다. 더 이상의 교류는 없었다. 강미란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느꼈다. 자신과 김수진 사이의 거리. 그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계급의 거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미란은 말이 없었다. 박철수도 침묵했다. 둘 다 오늘의 광경이 충격이었다. 김수진은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그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다. 강미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김수진을 다르게 대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가지 않는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온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깊고 긴 한숨. 그 안에는 모든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다. 세상은 공평했다. 너무나도 공평하게 뿌린 대로 거두게 했다. 6개월이 흘렀다. 대성정밀은 K푸드 홀딩스의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박철수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다.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녔다. 조금씩이지만 회사는 안정화되고 있었다. 물론 예전의 영광은 아니었다. 규모도 줄었고 직원도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최소한 문을 닫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철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겸손해졌고 조심스러워졌다.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봄이 왔다. 은서의 아이가 돌을 맞았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장소는 은서의 집이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김수진도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손자를 보러 기꺼이 갔다. 손자는 귀여웠다. 은서를 닮아 눈이 컸다. 김수진은 아이를 안고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은서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엄마가 행복해 보였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강미란과 박철수도 참석했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 않았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강미란은 김수진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김수진은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아이를 돌보고 은서를 도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다.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김수진이 위고 박철수 가족이 아래라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모두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은서가 준비한 음식이 차려졌다. 김수진이 만든 반찬도 있었다. 장조림, 김치, 나물.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 강미라는 장조림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다.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김수진은 고맙다고 답했다. 그 짧은 대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미란의 인정.
김수진의 용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화해. 박철수도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고 작게 말했다.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났다. 마지막으로 김수진과 강미란이 현관에서 마주쳤다. 강미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때 자신이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김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신은 복수한 게 아니라고. 그저 살아남은 것뿐이라고. 강미란을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과 딸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강미란은 눈물을 흘렸다. 김수진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과거는 과거라고 이제는 아이를 위해 함께 잘 지내보자고. 강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수진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김수진은 충분히 그들을 짓밟을 수 있었다. 거래를 완전히 끊고 회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최소한의 기회는 줬다. 그것이 진짜 힘이었다. 강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고. 박철수도 동의했다. 그들은 김수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몇 주 후 대성 정밀은 분기 실적 평가를 받았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K푸드 홀딩스는 거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물량을 조금 늘려줬다. 박철수는 그 통보를 받고 무릎이 꺾였다.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김수진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명줄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기에. 새벽 5시. 김수진은 여전히 일찍 일어났다. 성공한 대표가 되었지만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누군가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고. 김수진도 그중 하나였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과거를 떠올렸다. 그 모든 고통과 눈물, 모욕과 분노.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다. 복수를 완성해서가 아니었다. 은서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가 울어서 깬 모양이었다. 김수진은 딸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쳤다. 할머니의 품이 편안한 모양이었다. 은서는 엄마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모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이 편안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에게 물었다. 정말 복수는 아니었냐고. 시댁을 무너뜨리려던 건 아니었냐고. 김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니었다고. 자신은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라고.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사업을 키운 것도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고. 가난하면 무시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절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다고. 시댁이 무너진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은 단지 기회를 잡았을 뿐이라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다고. 김수진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나 은서처럼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는 당당하게 자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 김수진이 싸운 것은 시댁이 아니라 가난이었다. 무시와 멸시에 맞서 싸운 것이었다. 그 싸움에서 이겼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얻었다. 은서가 엄마 손을 잡았다. 고맙다고 말했다. 김수진은 딸의 손을 꽉 쥐었다. 우리가 이긴 거라고 말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붉은 아침놀이 도시를 물들였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김수진은 이 순간을 사랑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 그녀의 인생도 그랬다.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 빛을 찾았다.
이제는 그 빛 속에서 평온하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은서가 물었다. 이제 후회는 없냐고. 김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후회는 없다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함도 없었을 거라고. 모욕이 없었다면 이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 인생은 공평하다고. 고통의 크기만큼 성장도 크다고. 그래서 지금 속이 편하다고. 마음이 평온하다고. 은서는 엄마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해 뜨는 것을 바라봤다.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김수진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때는 그들이 우리를 깔봤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 서 있어. 그것이 가장 큰 승리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다고.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일어서는 거라고. 김수진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넌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 진리를. 모녀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조용히 웃었다. 긴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커피가 식었다. 김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새 커피를 내리러 갔다. 은서도 따라가 엄마를 도왔다.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모녀의 작은 웃음소리.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김수진은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 그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였다. 그녀는 마침내 찾았다. 자신이 평생 찾던 그것을. 햇살이 주방까지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김수진과 은서의 얼굴을 비췄다. 두 사람은 빛 속에서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어둠은 없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랑과 끈기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김수진은 커피 잔을 들어 올렸다. 은서도 자신의 잔을 들었다. 둘은 잔을 부딪혔다. 짤랑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삶은 이제부터였다.